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요즘 들어 날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나가실 때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뭐니 해도 몸 건강이 최고가 아닐까 하네요.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더의 대규모 이체 소식이 나왔습니다. 1167억 원 규모인데요. 익명의 계좌에서 익명의 계좌로 이체가 되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전문 캐피털 다나캐피털의 전임 상무이자 블록체인 스타트업 공동 창업자 도비 완은 방금 전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약 7% 하락하며 올 들어 처음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번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하락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스펙의 채굴기들이 운영을 중단하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일부 암호화폐 채굴 밀집 지역에 우기가 끝나면서 저렴한 전기 공급이 끊긴 것도 한몫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만약에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 시 2배의 가격 상승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대다수의 채굴자들은 곤경에 빠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채굴 네트워크 채굴 난이도는 해시레이트는 그리고 채굴 능력을 반영하는 것인데 대개 지속적으로 성장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는 2주마다 자동으로 조정이 되게 되는데요.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 하락과 관련하여서 채굴 수익성이 사라지면 효율성이 낮은 채굴자들이 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워진 것이 제일 타당한 이유다라는 의견에 이런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채굴자들이 버티려고 옮기는 것이 지분 증명 방식이죠. 즉 POS 방식의 암호화폐 자산으로 옮겨가는 것인데 그리 좋지 못한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들이 나오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소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비트코인의 성장률이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기록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서베이에서 비트코인이 내년 성장률이 가장 높은 자산 클래스가 될 것이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최근 블록체인 전문 분석 업체이자 체이널리시스가 금융업계 전문가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문가들 중 48%가 내년 비트코인은 가장 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자산 클래스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한편 내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자산 클래스로 미국 S&P 500 지수를 선택한 응답자가 30%를 기록했고 블룸버그 바클레이 지수 등 고정 수익을 선택한 응답자는 13%, 주택 가격 지수를 꼽는 응답자는 5%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클 그로나저 체이널리시스 CEO는 대다수 금융 전문가들은 암호화폐가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다만 기관들은 암호화폐가 가진 투자 리스크에 시장 진입을 주저하고 있다 설명을 했네요. 네, 내년 자산들 중 비트코인의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네, 실제로도 올해 비트코인의 성장률이 2위를 크게 상회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규제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시장인 만큼 잠재적인 성장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규제의 큰 프레임워크가 페이스북의 리브라로 인해서 2020년 안에는 큰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트코인 하면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인식이 디지털 금이다, 새로운 해지 수단이다, 금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10년 안에 금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다고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네, 아마 대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러한 생각을 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네, 9년 뒤에 금의 시가총액을 비트코인이 뛰어넘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비리가 비트코인 9년 후 금의 시가총액을 능가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의 최초 비트코인 거래소 BTCC의 설립자이자 라이트코인의 설립자 찰리 리의 형인 바비리는
비트코인은 앞으로 9년 후 금의 시장 규모를 제치고 50만 달러, 약 5억 5,975만 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금 시장 규모는 이제 8조 달러입니다. 약 9,276조 8천억 원인데 정말 감도 안 오는 숫자이죠. 반면 비트코인의 시장 규모는 1,600억 달러, 약 185조 5,360억 원으로 금의 48분의 1입니다. 네, 바비리는 이르면 2028년 비트코인이 시장 규모로 반전을 이룰 수 있다 예상을 했고, 그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5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네, 바비리의 근거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반감기에 의한 공급 감소입니다. 반감기에서는 블록을 생성하는 마이너 채굴자에 대한 보상이 반감되는데, 바비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 10년의 반감기는 2번밖에 없었지만 다음 10년은 3회가 있다. 그리고 20년이 되면 하루 생성량이 단 255 비트코인일 뿐이며 인플레이션은 0.5% 미만이다. 이는 금보다 희소성이 높아진다. 바비리는 최종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100만 달러를 넘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0년 안에 금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바비리의 발언을 보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쩔지 모릅니다만 바비리의 말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네, 비트코인의 백서가 발간된 지 올해 11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 11년 전에도 비트코인이 과연 1,000만 원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투자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이처럼 10년 뒤 100만 달러를 과연 넘기게 될지 아니면 바닥에 수렴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시간이 답을 알려주겠죠. 네, 10년 뒤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을 볼 때 비트코인 100만 달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 전 시 주석의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는 언급했지만 암호화폐라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가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는데, 중국을 대표하는 일간신문 인민일보가 블록체인과 더불어 암호화폐도 포함했다는 글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네,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네, 비트코인이 3.3% 하락하면서 8,760달러, 이더리움이 1.8% 하락하며 186달러, 리플 XRP가 1.9% 하락하면서 0.27달러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소폭 하락한 66%로 하지만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네요.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듯이 중국을 대표하는 일간신문 인민일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가능케 하는 시나리오로 암호화폐도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인민일보에서 블록체인과 함께 암호화폐가 언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을 대표하는 일간신문이죠. 인민일보는 11일 블록체인 중국 내 성장률에 관한 기사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시나리오의 일환으로 암호화폐도 포함된다 글을 올렸습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설명 중 한 문장인데, 이 신문은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IDC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소비 지출액은 2023년까지 20억 달러, 약 2조 3,236억 원에 이른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IDC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지출액이 연간 평균 성장률로 65.7%에 달할 전망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대처를 발표한 것에 의해서 이 분야의 지출도 큰 폭으로 확대한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 2019년 지출에서는 은행 관계의 부문이 중심에 있었지만 제조업이나 소매업 전문 서비스업, 프로세스 제조업 등도 많은 지출을 모은 산업이라고 올랐는데, 또한 중국의 구인 사이트 찌렌이 발표한 데이터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블록체인 업계의 구인 비율은 7.12배로 평균 연봉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높은 전문 지식을 가진 인재가 부족하고 정부가 산업을 지원하는 가운데 큰 판매자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중국의 인민일보에서 암호화폐를 언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내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중국 정부에서는 조치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바로 블록체인은 좋은 것인데 암호화폐는 나쁜 것이다, 투기이다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몰고 있는데,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죠. 네, 암호화폐는 나쁜 것이라면서 디지털 화폐 개발을 가속화하고, 암호화폐는 나쁜 것이라면서 시민들에게 비트코인의 역사를 알려주고, 암호화폐는 나쁜 것이라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기술 체계에 관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에 관해서 교육해주는 컨텐츠들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네, 현재 중국이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로 미국을 넘어서려는 야욕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지금, 정말 중국이 암호화폐를 포기할까요? 현재는 전면 금지, 암호화폐의 전면 거래 금지를 외치지만 2020년이 진행이 되게 되면 슬슬 친암호화폐적인 행보를 대놓고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미국보다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에 따라서 미국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네, 최근 중국의 디지털 화폐 개발 가속화와 더불어 많은 국가들에서 개발 및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죠. 특히 유럽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에 관해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술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브라에 대응하는 ECB 디지털 화폐 연구 막바지 단계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죠. ECB가 진행 중인 디지털 화폐 기술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향후 몇 달 안에 유럽연합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게 되면 ECB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디지털 화폐의 기술적 측면을 연구 중이고 이는 몇 달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날 EU 재무장관 회의를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 모인 각국 장관들은 디지털 화폐 이슈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음 달에는 ECB의 이번 연구를 환영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ECB가 공공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는 것은 페이스북의 자체 발행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요. 네, 리브라는 달러, 유로 등 법정 화폐에 연동돼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ECB가 연구 중인 공공 디지털 화폐는 리브라는 물론 다른 프라이빗 프로젝트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한 현재 지나치게 높은 국제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게 되면 현재 연구 중인 공공 디지털 화폐는 몇 가지 옵션을 보유 중이라고 ECB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네, 디지털 화폐 사용자는 직접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비용은 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기존 은행 및 지불 서비스와 크게 중복될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방안 중 하나는 은행들이 ECB로부터 디지털 화폐나 토큰을 받고 해당 토큰을 고객들에게 배포하는 방안이다, 이 관계자는 덧붙였네요. 네, 한편 이달 초 EU는 ECB가 디지털 화폐 유로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안서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문서에 따르게 되면 ECB 회원국들이 구체적인 단계를 고려함으로써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시험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기회도 탐색할 수 있다며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점점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금융 시스템이 변화하면 사람들의 소비 습관에서 변화가 오게 되고, 소비 습관의 변화가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될 텐데요. 네, 그에 따라서 국가들도 뒤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네, 이번에 CBDC를 완전하게 출시한 국가 튀니지도 나올 정도로 이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필요성을 못 느끼고 개발 및 관심조차 없는 상황인데, 개발을 하는 국가들은 지금 당장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것일까요?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겠죠. 참 답답합니다. 네, 마차 산업에만 묶여 있어 변화에 적응을 못해 자동차 산업에서 뒤처졌던 영국의 모습처럼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플의 XRP를 사용하는 R3에서 2020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내놓았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R3에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내놨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R3의 코르다 세틀먼트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의 증가를 할 것이고 정부와 협력을 하겠다, 리브라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겠다 말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모든 자산의 디지털화,
그리고 모든 자산의 디지털화를 외친 것인데요. 모든 자산의 디지털화가 이제는 말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R3의 역사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브리핑한 것으로 보이네요. 네, 이와 더불어서 지금 리플에 관한 소식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머니그램이 XRP를 사용을 통해 이제 거래의 상당 부분을 처리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니그램이 리플 XRP 사용을 통해서 미국과 멕시코 회랑의 10% 거래를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머니그램은 리플의 결제 솔루션인 온디맨드 유동성이죠. ODL 방식을 통해서 미국과 멕시코 간의 10% 거래를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머니그램의 회장 겸 CEO죠. 알렉스 홈즈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리플스웰 2019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었는데, 네, 머니그램은 ODL 솔루션을 통해서 확장하는 올해 말까지 4개 이상의 옵션으로 확대할 것이다. 이럴 계획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수십억 달러를 초 단위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러한 것은 리플의 ODL과 머니그램 거래를 결합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라며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머니그램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현재 리플 XRP에 관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의 상당 부분이 XRP의 실사용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스웰 컨퍼런스에서도 나왔지만 현재 리플사의 파트너사가 300개가 넘고 있죠. 네, 머니그램 측은 ODL 솔루션을 4개 이상의 옵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 연방은행 그리고 SBI 등 수많은 XRP 사용 기업들이 홍보를 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의 리플사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2020년에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벡트의 커스터디 서비스가 정식 출시가 되었습니다.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하는데 블록체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게 되면 ICE 산하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벡트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합법적 커스터디 서비스를 정식 출시한다 밝혔습니다. 네, 벡트는 11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산하 자산 보관 서비스 벡트 웨어하우스가 엔터프라이즈급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원하는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정식 출시한다 밝혔는데 앞서 벡트는 지난 8월 커스터디 서비스 계획을 공개했으나 최근 뉴욕 금융서비스청에 커스터디 사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하면서 정식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벡트는 현재 갤럭시 디지털, 타고미, 판테라 캐피털 등과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벡트는 현재 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자산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합니다. 동시에 제3자 감사 시스템 심사 제도 SOC2 인증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벡트 측은 24시간 모니터링, 비디오 모니터링, 무장경비원, 사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그러면서 바네크 이사는 이번 벡트 커스터디 출시가 ETF 승인에 도움을 줄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가버 거박스 바네크 이사가 방금 전 트위터를 통해서 벡트의 엔터프라이즈급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를 축하한다며 이 같은 솔루션은 기관들의 규제 범위에서의 비트코인 보유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또한 ETF 등 규제와 충돌하는 투자 채널 위에서도 길을 놓아주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바네크는 비트코인 ETF 상품 출시를 위해 규제 당국에 지속적으로 승인을 요청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JP 모건에 관한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JP 모건이 싱가포르 통화청 그리고 해외 결제를 위한 블록체인 시제품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네, 싱가포르 중앙은행인 통화청과 거대 투자 은행이죠. JP 모건이 협력하여서 다중 통화 국경 간 결제를 위한 블록체인 시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네, 마스는 웹사이트의 언론 발표를 통해 11일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사항과 블록체인 시제품이 어떻게 그들이 동일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다른 통화로 지불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싱가포르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국영 투자 회사인 테마섹도 이 사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마스의 최고 핀테크 책임자인 소프낸두 모한티는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네트워크가 비용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었다 설명을 했는데 이 시제품은 2016년 11월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과 은행 서비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시작된 우빈 일부라고 하네요. 이 프로젝트는 마스와 싱가포르 금융서비스 산업의 합작으로 시작되는데요. 이 사업은 그들이 결제와 증권의 청산 및 정산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메디블록이 우리 아이들 병원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공식 미디어 블로그 게시물에 따르게 되면 메디블록과 우리 아이들의 의료 재단은 올해 10월 4일 의료 플랫폼 개발을 위한 양해 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MOU 서명 행사는 지난 4일 오후 정성관 우리 아이들 의료재단 이사장과 메디블록 이은솔, 고우균 공동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아이들 병원 대의 회의실에서 MOU 체결식을 갖고 협약서를 교환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연무 협약을 통해서 차세대 병원 의료 정보 시스템 구축 활용과 환자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 건강 기록 구축과 활용, 양 기관의 보유 시설, 인적 자원, 협력 네트워크 공동 활용 등 기타 본 협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이 블로그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재단 이사장인 정성관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우리나라 같은 IT 강국에서는 더욱 빠른 속도로 관련 분야가 발전하고 있다며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메디블록과 다양하고 많은 임상 경험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의료재단이 서로 협력한다면 더욱 최상의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 보상 온라인 쇼핑몰 롤리가 알리바바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11일 비트코인 보상 온라인 쇼핑몰 롤리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발표 나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롤리 측은 롤리의 인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리바바 플랫폼에서 쇼핑 시 사용자들에게 최대 쇼핑 금액의 5%를 비트코인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며 이번 파트너십은 세계 최대 쇼핑 축제 1111을 위해 기획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 소재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롤리 최고 경영자는 이번 파트너십은 비트코인과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 두 대국을 잇는 첫 단추라며 아직까지 해당 이벤트의 적용 대상은 미국 사용자로 제한이 되고 있지만 향후 이 같은 서비스를 전 세계로 확장해 사람들이 보다 쉽게 비트코인을 획득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결제 폴드가 에어비앤비 결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결제액의 3%를 비트코인 캐시백으로 돌려준다는 내용인데요. 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11일 비트코인 결제 어플리케이션 폴드가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 내 결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 폴드 사용자는 에어비앤비 숙백을 예약할 시 3%의 캐시백을 비트코인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인데 에어비앤비는 현재 폴드의 비트코인 보상 프로그램 폴드 킥박스의 리스트에 이렇게 추가가 됐으며 폴드가 사용자들에게 지급하는 결제액의 3%에 상당하는 캐시백 비트코인 기프트 카드를 구매할 수 있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폴드는 앞서 지난 7월 폴드 킥박스 프로그램을 시작한 바 있고 현재 아마존, 스타벅스, 우버 등 유명 리테일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 증시는 보합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관련주도 지금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34개 블록체인 테마주 중 13개가 상승하고 19개가 하락, 2개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온라인 투자 플랫폼, 미국에서 STO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미국 온라인 투자 플랫폼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증권 브로커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증권형 토큰이죠. STO 사업을 미국까지 확대하겠다 발표도 나왔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0.27달러인데요.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0.27달러로 현재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소폭 하락이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